여자는 남자에게서 탈출할 수 있는가? 여자라는 집단이 남성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남성 폭력 피해자가 될 리 없다. 그러므로 여자라는 집단은 아직 강간, 아내 학대, 친족 성폭력, 성추행 등 남성 횡포를 멈추거나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대중은 여자에게 가해지는 가해 행위를 개별적으로 보면서 여자가 가학 성향이 있었다느니,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느니, 옷차림이 적절치 못했다느니, 남자를 홀렸다느니 하는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가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남자가 남성 지배를 위해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남성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체계가 여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여자가 남성 폭력에서 탈출하도록 돕지도 않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간범의 1%만이 체포되며 체포된 강간범의 1%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조차 짧은 복역 기간을 거친 후 거리에 풀려난다.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여자에게는 무리지어 다니라든지, 밤에는 나다니지 말라든지, 정 나가고 싶으면 남자를 대동하고 가라고들 권한다. 우리의 체계는 강간범을 가둬서 강간을 막는 효과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가둬버린다. 여자는 사회의 충고대로 위험한 길거리를 피한다. 강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 혹은 집 주변인 이유도 어쩌면 그래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자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들 이런 문화에서는 강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여자가 파트너의 지속적인 구타를 견디다 못해 관계를 중단하고 도망치려 하면 많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온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맞고 사는 여자들이 극심한 구타 피해를 당할 확률이, 살해를 당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순간이다. 경찰을 부르거나 사법체계에 호소하려 해봐도 둘 다 여자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될 뿐이다. 외부인들은 본인은 구타 가해자가 무섭다며 끼어들지 않으려 하면서도 맞고 사는 여자는 가해자에게 맞설 것을 기대한다. 온갖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어쩔 수 없이 파트너를 죽인 피해자는 엄하게 벌해질 때가 많다.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 체계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기 방어 행위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라는 집단만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무기를 들고 전투 훈련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닌 듯 보인다. 여자 대부분은 전생에 걸쳐 총 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간다. 전투 훈련을 받는 여자는 더 적다. 여자는 남성 폭력에 대항해 호신술을 배울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여자도 전투병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기저에는 여자가 무기 사용법과 전투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완전히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자는 우리의 사회의 규범을 만든다. 예를 들어 여자나 남자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정의하는 것도 남자고, 여자의 삶의 목적을 사랑과 결혼으로 규정하는 것도 남자다. 남자는 사회적 제도를 통제한다. 결혼제도, 법체계, 종교계, 의료계는 남자에 의해 움직인다. 심리학계도 마찬가지며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도 남자 손아귀에 있다. 산부인과부터 육아 전문가,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사회의 온갖 전문가 자리를 꿰차고 있다. 남자는 본인의 몸집과 근력을 활용해 이득을 챙기도록 사회화된다. 여기는 여자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포함된다. 이 모든 현실이 작용한 결과 남자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여자에게 보상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여자를 처벌할 능력을 갖춘다. 남자는 여자에게 친절한가?
지배적 현실 앞에 여자의 곤경은 복잡다단하고 역설적이다. 욕망의 대상이냐, 방치의 대상이냐, 로맨스의 대상이냐, 폭력의 대상이냐, 구애의 대상이냐, 무시의 대상이냐 사이에서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여자의 일상적인 경험이 그 증명이다. 남성폭력이 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자가 남성폭력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여자가 고립되어 있다고 해도 여자라는 집단이 사회적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기 위해서는 네 번째 조건인 친절을 만족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꼭지에서는 여자가 느끼기에 과연 남자가 친절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자는 여러 방식으로 여자에게 친절을 베푼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아끼며 우리가 겪는 폭력을 멈춰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이런 친절의 예시로는 레이디 퍼스트, 다른 남자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구애 행동, 사랑, 애정어린 성관계 포함, 남자와 짝을 지었을 때 따라오는 이성애적 특권, 남자의 소득, 권력, 명예를 공유이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여자가 이런 행동을 친절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것만 해도 연함관계가 네 번째 선행 조건, 아무리 사소한 친절이라도 친절을 베품을 만족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런 친절 중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여자는 연함 소득 격차 때문에 남자와 손을 잡으면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자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거나 그럭저럭 살만하게라도 해주면 당연히 여자 처지에서는 남자가 친절을 베푼다고 느낄 수 있다. 여자 대부분이 남자라는 끝만 놓치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러나 여자의 임금을 남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남자다. 여자에게 남자의 친절이 필요하게 한 범인이 남자라는 말이다. 권력과 명예도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그러나 남자와 짝을 짓거나 다른 방식으로 남자와 손을 잡으면 여자도 간접적이나마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권력과 명예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거둬들이는 친절에 포함되지만 여자 대부분이 본인 손으로 권력과 명예를 쥐지 못하도록 하는 건 역시 남자다. 남자의 사랑. 어쩌면 남자가 제공하는 친절 중 여자가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 건 남자의 사랑, 애정인지 모른다. 페미니즘 철학자 마릴린 프라이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관점에서 남자의 사랑을 바라본다. 남자가 이성애자라고 할 때 그 말은 남자가 이성하고만 섹스를 한다는 뜻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이성애자 남자는 사랑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감정을 다른 남자에게만 쏟는다. 남자가 존경하고 존중하며 공경하고 흠모하며 경애하고 모방하고자 하고 우상화하고 깊은 애착을 품고 가르침을 주거나 배울 마음이 솟아나는 대상, 그리고 본인에게 존중과 경의, 인정과 흠모, 숭배와 애정을 바치기를 갈구하는 대상은 다른 남자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남자가 여자와 맺는 관계에서 존중으로 통용되는 감정은 실제로는 친절과 관용, 온정을 베풀어주는 것에 가까우며 경애로 통용되는 감정은 예술 작품처럼 얌전히 모셔두겠다는 것에 가깝다.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건 헌신과 노동, 섹스뿐이다. 이성의 남성 문화는 호모 에로틱하다. 즉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문화다. 해커의 글 역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자는 결혼과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 여자와 결혼은 하면서도 결혼한 여자와 그리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결혼은 하면서도 가정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여자와 얽히기를 꺼리기도 한다. 남의사가 같은 병동 직원으로 여자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기도 하고, 남자 포커 선수는 여자가 포커 게임에 참여하는 걸 싫어하기도 한다. 취미로 사냥을 하는 남자들도 여자가 사냥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게 또 다른 예이다. 또 여자 변호사와는 상담하고 싶지 않아 하는 남자도 있다. 해커를 인용하자면 남자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친밀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결혼 관계에서는 여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여자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친밀성을 쌓는 것은 거부한다. 언뜻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밀성을 쌓는 소위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피지배 지배 집단,
여자, 남자를 결정하는 신체적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간이자 남근이 여근을 지배하고 있음을 공고히 아는 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간다. 많은 여자는 남자가 가장 친절할 때가 성관계를 가질 때라고 말한다. 프라이는 남자가 사랑 나누기라는 수단을 통해 여자를 억압하며 우리의 복종을 끌어낸다고 본다. 성관계는 남자가 여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둔탁하고 급하다. 남자의 발소리다.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처럼 발걸음도 빨라진다. 여자는 무서워진다. 남자는 강간범일지 모른다. 군인일 수도, 성추행범일 수도, 강도일 수도, 살인범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저 급한 일이 있어 서두르는 남자일지 모른다. 원래 그렇게 발걸음이 빠른 남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두렵다.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두렵다. 도시 골목길이건 시골 흙길이건 주차장이건 들판이건 여자의 발소리를 들었다면 반응은 달랐을 것이다. 여자가 두려워하는 건 남자의 발소리니까. 성별이 여자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는다. 여성학 수업에서 모든 여자가 이런 순간을 겪는다고 설명하면 남학생들은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여자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도 안 된다는 어투로 정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냐고 묻는 남학생이 매년 한 명씩 나온다. 그럼 여자 학생들은 지금 장난치는 거지 같은 말로 반응하며 놀란다. 남학생들이 충격을 받는 만큼이나 여자 학생들도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데에 충격을 받는다. 여자의 삶은 항상 공포가 자리하는데 남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대화다. 이 지점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극적으로 드러난다. 한 성별에게는 공포로 가득한 삶이 다른 성별에게는 공포가 없는 삶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 보스턴의 진짜 사나이라는 반폭력 단체의 창립자 잭슨 카츠는 여자가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카츠는 먼저 칠판에 선 하나를 긋는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나와서 칠판 한쪽에 성폭력을 피하려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보라고 한다. 일반적인 대답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다. 칠판의 다른 한쪽에는 여자들에게 나와서 성폭력을 피하려고 하는 일을 적어보라고 한다. 여자들이 맡은 쪽은 금방 빽빽하게 채워진다. 심리치료사인 캐럴린 코어츠에 따르면 남편이 크로스드레서나 트랜스섹슈얼인 여자들이 와서 남편은 겁이 없어서 밤에 여자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전혀 조심하지 않는다고 호소할 때가 많다고 한다. 즉 남자는 남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여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처럼 차려입더라도 겁을 내지도 않고 밤에 혼자 길거리를 걷지 않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이다. 고든과 라이거의 책에 따르면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간이다. 여자들은 강간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는 물론 정신이 약간 마비되는 느낌을 느낀다. 같은 책에 따르면 미국 26대 도시에 사는 여자 시민의 무려 61%가 밤에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진다. 혹은 위험한 축에 속한다고 느낀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설문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걸 위험하게 느낀다고 말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건 20에서 24세의 여자 청년이었는데 러셀에 따르면 성폭력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도 이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중 26%만이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느꼈다. 고든과 라이거의 책에서 발췌한 표 4.2를 보면 여자가 남성폭력, 그중에서도 강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조심하는지가 드러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여자들이 강간 공포를 부정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설문 대상의 3분의 1에 달하는 여자들이 강간이 두렵지 않다고, 즉 강간이 걱정될 때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지만 이들조차 강간을 피하려고 이런저런 예방 조치를 취했다. 고든과 라이거에 따르면 강간 예방 조치에는 꽤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갔다. 즉 여자의 남성 폭력 공포를 알아보려면 여자 입으로 말하는 강간 공포보다 여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유대감을 느끼는 건 사랑을 통해 남성 폭력을 멈추려는 시도인 동시에 남성 폭력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 폭력의 공포와 실제 남성 폭력 때문에 여자에겐 허락되지 않았던 편안함과 확신을 찾아보려는 노력일 수도 있다. 남자에게서 폭력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라는 반응을 끌어내서 폭력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대다수 여자는 권력과 특권을 직접 쟁취할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라도 남성 권력과 특권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데도 있을 것이다. 해커의 논문에 등장하는 인질처럼 여자도 가해자, 인질범인 남자가 불쌍한 악마라고 사랑만 퍼부어주면 폭력적인 인생을 버리고 개과천선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닐까? 우리는 남자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거라고 합리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남자도 남성성을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피해자라면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남자가 인간성이 파괴되어 공감 능력, 감정,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옹호하는 여자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성역할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을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거스르는 일원들에게 벌을 내리는 주체가 주로 사회 지배계급인 남자라는 점을 잊을 때가 많다. 분명 남자가 만든 역할인데 여자는 자기가 구원자인 양 느끼기도 한다. 충분히 사랑만 퍼부어주면 그 역할에서 남자를 해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남자를 덫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인 것처럼 느낄지 모른다. 그 덫을 놓은 것도 남자인데 말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의 폭력을 합리화하다 보면 남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건 여자는 물론 남자도 가부장제라는 함정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리게 하는 지름길이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나 사랑 앞에 장사 없다. 같이 흔히 쓰이는 말에서는 여자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런 문구를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정말 여자가 사랑과 영향력을 발휘해 남자를 길들일 수 있다면 어떤 폭력적인 관계를 할지라도 관계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여자의 잘못이 된다. 다 야만적인 파트너를 길들이는 기술이 부족했던 여자의 탓이다. 파트너에게 지속해서 맞고 살아온 여자들의 수기를 볼 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생존을 위협하는 남성 폭력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면 여자는 자신의 남자 사랑을 뒤흔들 감정이 솟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야만 한다. 어쩌면 그래서 여자 대부분이 레즈비언적 감정을 한사코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생존 위협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고 내 욕구와 시각,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어서 여자에게 느끼는 애정을 더더욱 부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여자는 대부분 여자와의 관계가 남자와의 관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벅찰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끌림을 그냥 부정해버리는 것일지 모른다. 공저자로서 우리는 여자가 남성 폭력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광신적으로 이성애와 연함 성역할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고 동성애 혐오가 강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연함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생존 욕구다. 반면 여여 관계로 충족되는 욕구는 존중받고 상호작용을 하고 자아감을 확립하고 싶은 욕구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존중과 상호작용 등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에 비하면 뒷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다. 그렇게 근원적이고 중요한 욕구가 걸려있는 이상 여자가 남자에게 느끼는 사랑, 그리고 여자의 이성에는 상당한 갈등과 정서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이성애적 사랑은 강압적인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퇴행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남자를 사랑할 자유가 없기에 아동이 모부와 관계를 맺듯 남성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 사회가 여자를 애 취급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성애적 사랑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여자에게 안전한 생존 전략일 수 있다. 여기서 집단 행동이란 최근 페미니즘 운동을 해온 것처럼 여자들이 함께 남성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성 심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강간범과 아내 구타범에게조차 여성 혐오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집단을 여성 혐오자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물어도 강간하고 때린다고 꼭 여자를 혐오하라는 법은 없다고 대답한다. 많은 학생이 그 누구도 여성 혐오자라고 불리는 걸 들은 경험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남성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심지어 남성 폭력을 고찰해 보는 것조차 꺼림칙해하는 문화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폭력, 강간, 아내학대, 성폭력, 애는 눈을 감고 남자의 권리 보호, 이혼 과정, 포르노를 볼 권리 등에는 귀신같이 나서는 형사사법 체계를 목도하면서도 많은 여자가 남자를 지켜 세우는 사회적 미신을 신봉한다. 남자가 여자의 이익을 항상 가슴에 품고 여자의 권리를 챙겨줄 거라는 미신. 모든 남자가 여성 혐오자는 아니라는 미신. 모든 남자가 여성 혐오로 이득을 본다. 남성 특권이나 여성 차별 때문에 얻은 일자리를 거부하는 남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폭력적인 남자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남자와는 전적으로 구분된다는 미신. 물론 강간범은 비강간범과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다를 믿는다. 여자는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아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줄 거라는 백일몽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 부정의 힘이 이렇게나 강하다. 우리는 남자로부터 억압당하는 와중에도 누가 우리를 억압하는지 잊은 채 남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역사를 잘 드러내주는 게 배우 메이 웨스트의 유명한 발언이다. 재밌죠? 내가 만나는 남자마다 날 보호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지 도통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본인과 친밀한 사이인 남자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여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집단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여자들은 남성 파트너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 자상한 사람으로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낯선 남자에게,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우리 자신, 다른 여자, 어린아이처럼 안전한 관역에 전치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 개인이 특정 시기에 폭력을 당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운에 달린 문제다. 강간범들이 인정하듯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 여부와 피해 시점에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여자에게 너무나 위협적이다. 방어적 귀인 이론에 따르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피해 위협을 부정해 본인이 잠재적 피해자이며 피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어적 귀인은 잠재적인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되뇌거나 난 저 여자처럼 젊지는 않잖아. 피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왜 옷을 그렇게 입어서는 왜 밤늦게 혼자 밖에 나가고 그래. 그런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다. 바로 이런 방어적 귀인이 여자가 피해 위협을 겪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독자 여러분도 눈치챘을 것이다. 본인을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과정은 불쾌하고 모욕적이다. 이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당할 만해서 당했다고 본인을 탓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기 탓하기 같은 대응 전략을 활용해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본인의 자존감을 지키려 한다. 여자는 절박하다. 남자의 친절을 붙들어 매야만 한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어떨 때 남자가 행복한지, 슬픈지, 화를 내는지, 우울한지, 만족스러워하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남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태에 깃든 뉘앙스 하나하나를 해독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자면 여자는 남자보다 대화 상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루빈의 논문은 여자는 상대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남성 파트너에게서 신호를 감지한다고 추측한다. 모든 나이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타인의 비언어적 신호를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여자는 다른 여자의 감정과 생각보다 남자의 감정과 생각에 예민하다. 특히 여자는 본인이 임무를 이끌 때보다 남자 밑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남자의 생각과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웨이츠의 논문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 상대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비언어적으로 순종성을 내비쳤으며 남자 상대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수록 비언어적으로 좀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자 상대에게 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는 상대의 권위적 혹은 친근감 있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었고 남자가 여자 상대에게 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도 상대의 권위적 태도, 친근감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웨이츠는 여자는 남자 상대에 맞춰 비언어적 소통을 조절하는 관찰 메커니즘을 활용해 남자와의 상호작용이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한다는 주장을 한다. 남자에게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해 신체 변형까지 감수하는 현상은 4가지 사실을 반영한다. 1. 여자는 남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2. 여자는 남자들과의 연결고리를 갖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3. 여자는 남자들의 애정과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4. 여자는 있는 그대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는 남자들의 애정과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 여자에게 생존 욕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임을 고려할 때 남자를 만족시킨다는 목표와 관련 없는 다른 모든 욕구는 뒷순위로 밀리게 된다. 뒷순위의 욕구가 남자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줄이기라도 한다면 여자는 그 욕구를 부정해버린다. 그래서 여자라는 집단은 자기의 욕구, 필요, 시각보다도 남자의 욕구, 필요, 시각을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짚어내도 본인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시각을 갖는지는 모르기도 한다. 남자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물론 이 사실을 남자가 알게 하는데 여자의 생존이 걸려있다. 그래야 남자가 계속 여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테니 말이다. 여자의 아내 역할이 남자에게 어찌나 도움이 되는지 여자도 아내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설거지하고 아이를 돌보고 저녁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료품을 채워넣고 옷을 다리고 집에서 택배를 받고 해야 할 일은 끝도 없다. 여자는 이렇게 남자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본다. 이런 역할을 하며 돈까지 벌어오는 여자들도 많다. 그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 오클리의 책은 집안일 연구는 여자가 처한 상황에 관한 연구라고 일갈한다. 전업주부는 집안일에 연간 3,000시간에서 4,000시간을 들인다. 집안일 관련 연구를 검토한 하이디 하트만의 글에 따르면 아내가 전체 집안일의 70%를, 아동이 15%를, 남편이 15%를 담당한다. 아내가 벌이가 있건 없건 남편이 집안일을 담당하는 비율은 거의 같게 유지됐다. 아내는 맞벌이하며 집안일 대부분을 해내는 데에 더해 육아까지 대부분 떠맡는다. 특히 아동이 어리거나 여럿일수록 그런 경향은 강하다. 일주일간 남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안일이 남편이 하는 집안일보다 평균 8시간 많다. 직장에 고용되지 않은 아내는 집안일과 남편 뒤치다꺼리에 최소 주당 40시간을 들이고 직장에 있는 아내는 최소 주당 30시간을 쓴다. 인종, 계급, 민족을 막론하고 여자가 집안일과 육아를 떠맡는 건 같았다. 이렇게 온갖 노동으로 남자의 삶을 쾌적하게 해줄 뿐 아니라 모든 여자는 남자의 기도 세워줘야 한다. 즉 남자에게 감정 노동도 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를 근본적으로 우월한 존재,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강력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걸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게 바로 기세우기다. 그래야 남자는 우리를 경쟁자로 느끼지 않는다. 남자가 우리와 경쟁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본인의 지배력을 확인하려 들 수 있다. 여자는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이 뛰어날 때조차 본인을 낮추고 남자를 띄워주고
본인의 성취를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남자의 길을 세워준다. 위기를 느끼는 남자야말로 여자에겐 위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필요는 뒷전으로 하고 남자의 필요를 챙기기도 한다. 남자와 테니스 시합을 하다가 이겨버리면 남자가 불만을 품겠거든 남자에게 져준다. 너무 머리가 좋게 비치면 남자가 위기감을 느끼겠거든 멍청한 척을 한다. 남자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알아도 가만히 듣는다. 버나드의 책에는 매년 열리는 사회학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남자 동료와 1년 만에 다시 마주친 여자 학자의 일화가 인용되어 있다. 남자 동료는 이 학자에게 칵테일을 사주면서 함께 있는 시간 내내 지난 한 해 동안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지를 떠들어댔다. 이 학자의 학문적 성과도 충분히 남자 동료에 견줄만 했지만 남자 동료는 묻지도 않았고 그도 굳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둘 다 암묵적으로 동료는 남자고 그는 여자니 당연히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남자 동료의 성과만을 주제로 삼으며 길을 살려줘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버나드의 책은 여자가 남자의 길을 세워주느라 어떤 손해를 입는지를 파헤친다.